걸프 국가들이 뭔가 좀 결집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의도와는 좀 반대 의견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란에 대한 전 압박용으로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국으로 가면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주상군 투입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UAE의 그 푸자이라 항구 공격,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의 에너지 시설, 카타르까지도 이번에 다 포함해서요. 이란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 공격하는데 전략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의도하는 게 있는 것이냐, 단지 그냥 미국이 때린 거, 이스라엘이 때린 거에 대한 단순한 보복 조치로 그냥 하는 것이냐, 뒷생각하지 않고 요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 이견이 좀 있던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확전, 효과적으로 타격한다. 특히나 드론으로다가 비싼 요격 미사일 쏘게 만들면 가성비 전략이 아주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왔는데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요번에 준비를 너무나 잘했다, 이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뭔가 좀 혼선이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군체계 자체가 지방 분권으로 해서 각자 도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사령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중앙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참수될 걸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근데 튀르키예로 미사일이 3번 날아왔어요, 이번에. 근데 항상 이란 정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했다가 튀르키예가 항의를 하면 오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3번 왔는데 그것을 수습하는 건 외교부가 했거든요, 항상. 그런 걸 보면은 외교부와 어떤 혁명수비대 미사일을 발사하는 주체 사이에 뭔가 좀 호흡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투트랙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외교부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튀르키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국가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혼선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 푸자이라 공격한 거 좀 말씀하셨는데, 푸자이라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이제 아부다비에서 아래 육로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오만만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곳인데 거기까지도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에서는 석유는 못 나간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란의 지금 대응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3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유엔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안보리에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해협을 방해하는 행위, 통항을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주변 중동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왔어요. 안보리에서. 15개 국가가 있었는데 2국가가 기권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도 하고 해서 유가도 올린 책임도 있다 해서 비난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란도 해협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란도 이것은 비난받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란이 어쨌건 여기에서 계속 전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어쨌든 자기 편이었잖아요. 중동 국가들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틀에서. 왜 이제까지 자기들의 편이었던 이 사우디, UAE, 카타르, 왜 이런 중동 국가들에게까지 미사일을 쏘면서 막 가는 행동을 하느냐? 이유가 뭘까? 처음에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걸프 국가들이죠. 아랍 국가들인데 여기 이제 미군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할 경우에는 미군 기지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뭐가 날아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기지 있는 국가들은 다 이제 공격하겠다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두바이 같은 경우 보면은 민간인들 있는 데까지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효과적으로 엄청난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란을 나를 좀 말려달라. 근데 이 이유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걸프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서 어떤 이제 탓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걸프 국가들은 서로 뭔가 더 결속이 되는 느낌이에요. 반 이란 전선으로서. 그래서 이제 어제였을 겁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라고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물론 이란도 회원국이긴 한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무장관들이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규탄하는 성명을 했었고, 걸프 국가들이 뭔가 좀 결집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의도와는 좀 반대 의견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초조할 것 같아요. 그 지역 내에서조차 자기 편이 없어지면. 근데 어쨌건 지금 공격을 받아도 방어하는 정도로 하지 소위 원점 타격, 그러니까
반격을 하고 있지는 않죠, 현재 예. 중동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 통계만 봐도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가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그게 받았어요. 뭐 2,000개 이상의 예. 뭐 드론과 뭐 미사일이 날라왔다면서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카타르는 뭐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서 또 카타르가 중재도 해주고 이란의 우호적이기도 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특징이 뭐냐면 아랍에미리트 안에 이란 사람이 4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금융 허브기도 한 건 유명하지만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은 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세탁해 주는 곳이 이제 두바이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공격한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과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위력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반미 전설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역효과가 났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라이벌 의식이 있고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둘 사이가 정말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란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이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사인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방어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제 이란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통 무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들이 되니까 진짜 이 아랍 국가들에서도 반격을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어떤 확전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에 대한 생각. 우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호위선단 연합 호위선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그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동맹국들조차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번에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네. 호위선.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뭐 간접적으로라도 참전까지 아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응한 국가가 될 수 있겠고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 이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참고 있고 마음은 있을 겁니다. 참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방어하는데도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할 경우는 정말 이제 참전국이 될 경우에 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아랍 국가들까지 참전한다면 이건 이제 중동 전쟁 양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정말 확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에서 아랍 국가든 참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이란을 더 약화시켜 주기를 바라야지 직접 자신들이 손에 피를 묻히거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동맹 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해역 군단 병력을 좀 보내달라 요청을 했다가 나토도 거절하고 뭐 분위기들이 싸하니까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테스트해 본 거야. 우리는 너네 도와주는데 너네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이게 이제 뭔가 화나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몇 주면은 끝나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뭐 파견을 한다 해도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만약 파견한다 해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이다. 그럼 거의 끝났을 때 무렵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동맹 국가에 대한 병력 파견에 대한 이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테스트용이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언급하긴 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국회 통과 절차도 거쳐야 될 것이고 선단을 구성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한 달 넘게 뭐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4월 말까지 전에는 끝내야 되는 전쟁이긴 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후에 의회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60일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동맹국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국가들을 한번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측면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전 압박용으로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이제 봉쇄한 상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연합군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란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죠. 다카이치 총리와.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과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어쨌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수 어떤 시설이 됐든 원유 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경제적 그다음에 그 어떤 확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퍼지는 건데 일단 그런 최대 파국은 일단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가 이제 우리 박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파국으로 가면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란이 그렇게 자폭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순교를 각오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란 때 대표적인 예로 이제 혁명수비대 예를 들죠. 혁명수비대는 체제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혁명수비대는 특권수비대가 된 지가 오래예요. 예, 본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80년대에는 막 순교를 각오하고 막 자폭도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뭐 잃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지킬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소위 귀족화됐군요. 귀족화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혁명수비대 안에도 어떻게 보면 출세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수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바시즈라고 해서 민병대 활동한 사람도 있고 뭐 신앙심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테스트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그렇게까지 일테면 2차 세계전 당시에 일제 군국주의처럼 막 이렇게 폭주할 것 같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확전을 막 하고 있어서 그런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만 태평양 전쟁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폭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 모두 다 지금 공멸하는 건데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이란이기 때문에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저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그것은 또 재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좀 안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협상 대상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란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뭐 나오긴 합니다만 말해도 뭐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반대되는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설이 있고 어쨌건 지금 협상할 주체가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세력, 정부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모즈타바는 지금 현재 공개 석상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금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불안한 온갖 추측만이 난무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만약에 이제 보수파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협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서 강경파가 있느냐 했는데 협상파에 해당되던 사람이 알리 라리자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가 이제 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그러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럼 누구와 얘기를 해야 이것이 협상이 될 것인지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를 채우는 게 지금 강경파들이거든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제 작전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란의 전투 수행 능력을 낮추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는 출구 전략도 필요하고요. 뭐 휴전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협상을 할 것인가. 뭐 외교부 장관이 겉으로 나왔겠지만 그 사람을 또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건강한 상태라고 했을 때 휴전을 지시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미궁인 상태가 아닌가. 이란 내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을 겁니다. 지도부 안에서도 누가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그 지금 미국이 지상전까지 각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설설 나오거든요. 그 근거로 핵물질에 대한 추적, 그래서 핵물질을 찾아오는 그 어떤 특수작전을 벌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르크 섬인가요? 네, 여기에 대한 뭐 지상군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점령을 위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지상전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상군 파병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지상군 파병이라 하면 미군 사상자들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전 여론도 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1 미군 뭐 해병대까지 탑승한 어떤 뭐 강습 상륙함까지 이동 중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숫자가 이렇게 지상군을 벌일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5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특수 작전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워낙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발표도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 그런 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하르그 섬이라고 한다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깊숙이 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뚫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또 뭐죠 벙커버스터로다가 호르무즈 해협 해안 쪽을 이란 쪽을 상당히 많이 공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시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겠죠. 뭐 해병대가 잠깐 상륙해서 뭘 한다거나 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핵물질 450kg에 해당되는 60%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어떻게 찾아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서 과연 일시적으로라도 이란 남부 지역에 대한 상륙을 감행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0%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힘든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 진짜 이달 말서부터는 뭔가 호의를 해서 유조선들을 네. 통과하게 해주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하르크 섬을 포함한 몇몇 섬에 네. 점령을 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네. 뭐 분석도 좀 있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제 대대적인 공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르그 섬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 보면 그 주변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부무사 섬이라는 섬도 있고 근데 거기가 이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사 기지화,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마 요충지긴 하니까요. 전략적으로 해서 아마 공습을 최대한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공습만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해서 이제 뭐 해병대라든가 상륙 얘기가 나오고 지상군까지 들어가지 않긴 했는데 만약에 또 지상군이 거기 들어간다면 섬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때쯤 이제 미군들이 이제 몇천 명이 상륙하게 되면 거길 또 이란이 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발한 뭐 특수작전 같은 걸 펼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일단 핵 물질이 있는 곳이 제가 추정되는 곳이 지난번 미국이 작년 12일 전쟁 동안에 미국이 폭격한 곳에 뭐 지하에 묻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행방을 모르긴 하지만 그 행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떤 작전 같은 것들은 본격적인 지상군 작전은 아니지만 뭐 특수작전 형태로 일어날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여러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파견되고 있다. 예. 그때 그 이란의 그 시위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냥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뭐 설마 공격할 거라고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주로 있었고 이번에도 2,500명이 글로 간다는 걸 그냥 압박을 한다? 그럼 뭔가 트럼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의도가 있다. 또 뉴스를 보면 뭐 지상군 투입하는데 나는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 보좌진들도 얘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듣고 하다가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 수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또 이란을 혼란에 빠뜨리는 작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물질을 어떻게 수거해 올 것이냐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란의 핵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로 앞으로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이미 연구한 데이터들 그것만 있으면 그냥 과학자들은 그냥 언제든 다른 과학자들이 또 이어서 연구하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란이 항상 얘기하는 게 높은 유명한 과학자들 죽여도 그 밑에 다른 과학자들이 계속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지식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가장 많은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뭐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수인계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출한 과학자들이 죽은 빈자리를 채우기까지는 뭐 더 뛰어난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핵산업 역시나 대학교 졸업생들도 많고요. 뭐 연구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지식은 있긴 합니다만 그런 핵과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표적해서 암살하는 것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봅니다. 상당한 업무 공백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땐 큰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만약에 그 미국 해군이 그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친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기뢰 그것을 또 제거하는 게 이제 소해함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소해함 두 척이 다시 저쪽 어디죠? 말레이시아. 네,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 전장터에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뢰를 이란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인가 아니면은 타격을 받을까봐 도망간 것이냐 피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우선 아마 그 LCS라고 해서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5함대가 있는 아마 바레인에 있다가 아마 나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나간지는 정확히 군사 기밀을 알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이란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미리 많은 전략 자산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제5함대에 있던 아까 말한 연안 전투함도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동한 것 같고요. 알 우데이드라고 하는 카타르의 중동 최대 공군기지에 있던 전투기들도 상당 부분이 요르단으로 지금 이동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새로운 그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기뢰 제거 같은 경우도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을 통해서 기뢰를 제거하는 거를 그 전투함들이 갖고 있는데 아직 실전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마 이제 만약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에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면 이제 그것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에게 와서 기뢰를 제거하거나 그런 걸 하라고 얘기하던 차에 말레이시아에 또 미국 거기 있으니까 아니 왜 미국은 안 하면서 왜 동맹에게 압박을 하냐. 그래서 아마 시기가 좀 겹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 뭐 수리하려는 측면도 있고, 역시나 바레인에 있을 경우에는 이란 지점에 공격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쟁 전에 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그거 가지고 정말 그 죽음의 덫에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국가들을 밀어넣는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기가 또 그런 시기가 맞물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뢰가 아직 뭐 설치됐다고 얘기도 있고 없다고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통항하는 곳은 기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좀 기뢰 제거 작전을 하는데 그때도 말레이시아에 있다면은 우리나 일본이 예를 들어서 참전을 했는데 뭐 그랬다면 정말 그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즘 그 이란의 효과적인 공격이 무인 고속정 이걸 통해서 유조선 공격이라든가 군함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비대칭 전력.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그런 기뢰 제거하는 소위 무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가능성도 있나요? 테스트? 좀 어느 정도 이게 밝혀진 게 있나요? 뭐 자세히 밝혀진 것 같지 않고 이제 군사 기밀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 전에 기뢰에 비해서 뭔가 기뢰 제거하던 소해함들에 비해서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서 노후한 함들을 이제 퇴역시키고 뭐 지금 말한 뭐 연안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기뢰 제거를 하는 이제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을 이렇게 연안 전투함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투입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미군이 그 작전을 전개할 경우에는 아마 실전을 아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동맹국에 대한 병력 파병 이거 가지고도 이제 뭐 각 나라들도 이제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발을 빼는 분위기고 오히려 뭐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좀 분노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냥 터부시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이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병력이 파병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역시 테러의 어떤 우리 공격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아랍권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바로 이제 국군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되고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뭐 맞춰서 대응을 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만약에 거기 갔을 경우인데 시기를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는 상황이니까요. 어느 정도 좀 전쟁이 끝나거나 뭐 안정을 찾은 후에 뭐 기뢰 제거를 하는 뭐 작업이라면은 뭐 우리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간다면 그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미국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모스타바도 제2전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양새를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연합함대에 참여할 경우에는 참전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뭐 테러를 노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틀 안에서 미국의 협력도 해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또 물밑으로라도 이란에게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대적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틀 안에서 하는 거고,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만 우리 지금 유조선과 선원들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호송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기뢰 같은 것을 제거해서 평화로운 통행의 자유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면서 이란에게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접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 용인할까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좀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참 첩첩산중 해결해야 될 난맥이 너무 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소위 타코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됐어 여기까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가 뭔지 상당히 좀 말을 너무나 자주 바꾸다 보니까요 헷갈리긴 하는데요.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핵물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만약에 미군이 그것을 빼올 수 있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전 승리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에 우리가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면서 또 글을 쓰겠죠. SNS에. 그럴 경우에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계속 하자고 아마 미국한테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해주는 것을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 같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워낙에 튼튼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일단 봐주되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승리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때 승리선언을 하면서 빠져나오지 않을까.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아직 벌어지고 있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딱 그 예상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검토를 해봤고요. 하여튼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파국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에 대한 좀 희망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시죠. 김덕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